120대의 전투기 중에 실제로 미사일을 쏜 비행기들이 몇 대나 이게 논쟁이 있을 것이나 다만 쏜 미사일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탑건의 세계가 사실은 없어진 게 이 KF-22 계약도 해지된 게 아니거든요. 항공생 한 사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아주 강하게 붙었죠. 과거에도 여러 번 싸웠습니다만 이번이 상당히 심했던 케이스라고 하는데 미국의 중재로 일단 휴전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이거는 알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전력 누가 더 손실을 받냐 이거 가지고 좀 논쟁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랑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를 한 이후에도 카길 전쟁이라든가 2019년 공중전 등 다양한 전투를 진행해 왔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끼어 있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받은 쪽은 피해를 많이 안 받은 척, 그 다음에 공격을 한 쪽은 자기 전과를 확대하는 이런 가짜 뉴스들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작이라든가 뉴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공개 정보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린 뭐 정보기관이나 제3국에서 인도랑 파키스탄이 그래서 누가 이겼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 외교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밀이나 비밀 혹은 억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이제 상대방이 서로의 주장을 교차해가지고 공통된 부분 요 정도까지는 사실로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크게 그 화제가 됐던 게 그 중국제 전투기 가지고 라파를 5대 격추시켰다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이거 가지고도 이거 맞다 틀리다 뭐 논쟁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파르 격추 사건은 5월 7일 인도의 오퍼레이션 신두루 작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신두루 작전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일단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4월 22일에 인도의 카슈미르 관리 지역에서 이제 파알감이라는 곳에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테러가 원래 많이 일어난 건데 대신에 카슈미르는 관광지였어요. 네.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관광객들 상대로는 테러가 없었는데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관광객들을 사용해서 잔인한 테러, 막 네가 코란 뭐 어떤 이슬람 규정 같은 율법 같은 거 못 외우면 막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전과 그 테러가 상당히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인도는 그래서 뭐 인더스강 조약, 그러니까 인더스강의 사용권을 파키스탄과 나눠간다 이런 것도 일시 중단하고 비자를 아예 없애버리고 하다가 결국엔 5월 7일 공격을 했는데 이때 공격 작전의 성공은 했지만 그대로 피해가 너무 컸다. 그리고 그게 그중에 핵심은 라팔이 격추되었다 이런 것이고, 처음에 파키스탄 공군이 말한 이 5월 7일 공중전은 어떤 거냐면 파키스탄 공군과 인도 공군이 합해서 120대에 달하는 전투기 서로가 이제 한 5, 60대씩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인도 공군을 격퇴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파키스탄 주장으로는 라팔 전투기 3대, 미그 29 전투기 1대, 수호이 39 전투기 1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헤론 무인기 1대 이렇게 해서 6대의 무인기를 격추했고 6대의 비행기를 격추했고 파키스탄 공군은 한 대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신빙성에 많이 의심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제 과장돼서 말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인도 영내에서 BS-011이라고 써진 비행기의 뭔가 쪼가리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BS-01이 뭐냐? 인도 공군이 처음으로 도입한 인도 공군용 라팔 1호기였던 것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라팔 한 대가 확실히 추락했고 그것이 격추되었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고요. 어쩌면 라팔 세대가 다 격추된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있으나 이제 파키스탄 측은 이게 다 사실이라고 인도 공군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체로 사실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전에 있어서는 파키스탄의 완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라팔 하면은 어쨌든 프랑스 제 전투기로 우리가 좀 더 그 공격력 아니면은 좀 강한 무기라고 전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제한테 졌다는 거, 이게 어쩌면 또 중국제 전투기 어떤 성능이 또 좋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도 합니다. 제가 북한 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전투기나 공중전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서포터가 어떻게 잘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확실한 거는 파키스탄의 서포터 능력,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를 지원하는 능력이 인도보다 훨씬 뛰어난 게 사실이고, 이게 전투기가 달랐으나 서포터가 아무리 중요해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헌터, 공격력을 하는 전투기 성능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중국 전투기 결론적으로 인정할 만하나 혼자서 이룬 공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일단 라팔 전투기랑 J-10C 전투기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라팔 전투기랑 J-10C 전투기는 똑같은 4.5세의 전투기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라팔 전투기의 경우 1억 5천만 달러, J-10C의 경우 5천만 달러, 그래서 가격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사실 큰 난리가 난 것인데, 둘 다 이제 발달된 A사 레이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150km 이상의 그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달된 전자장 장비,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으나 중국산의 단점은 지금까지 검증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실정에서. 우리 사실 FA-50은 공대지 성능 같은 게 필리핀 방문해서 했는데 공중전은 실전을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마저도 없었다가 이번에 중국의 J-10 전투기가 PL-15E라고 하는 그 발달된 중거리 미사일로 150km 이상의 거리에서 라팔 전투기 격추했다니까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된 것이고, 라팔 전투기도 역시 미티어라고 할 수 있는 150km 이상의 그 사거리를 갖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대응을 못했나? 이걸로 설왕설래가 많고 전 세계 항공기 관련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 전투기가 문제가 아니다. 그 조종사가 훈련이 안 돼 있고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대해서 이제 인도 공군의 조종사 실력이 훌륭하다고 한 주장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코프 인디아라 해가지고 인도 공군과 미국 공군이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이때 인도 공군이 독특한 기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보여갔기 때문에 미국 공군이 많이 놀라고 연구를 했는데, 문제는 인도 공군의 그 스타일이 쉽게 말하면 탑건 스타일입니다. 이게 결코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 영화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화끈하게 적의 가까이를 보서 근접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적의 꼬리를 물고 이런데, 사실 공중전이란 것도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얍실한 치사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게 사실 공중전이라서 현대 공중전은 적을 보고 이제 서로 1대1로 당당하게 맞붙는 꼬리를 잡는 개념이 아니라 적이 원래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원래 뒤로 가거나 아니면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하고, 이런 능력에 대해서 인도공군이 떨어졌고, 여기 사실 현대 공중전의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공군의 용맹하고 그 다음에 훈련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근접전 이런 고기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현대전에 맞게 적과 이제 말하는 걸 숨기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은밀하게 감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같은데, 웨스턴 스타일 서부 영화 그 정정당당하게 1대1로 하던 거하고 네. 마카로니라 그러나요? 그 숨어가지고 쏘고 어쨌든 이기면 된다.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이번 전투에서 이제 이번 전투에서 파키스탄의 중국 전투기는 거의 서북으로 치면 1, 2, 3 하면 쏘자고 했는데 1 하고 바로 쏜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라팔 전투기랑 인도 전투기의 성능이나 아니면 기량이 훌륭하더라도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그렇다면 진짜 이러한 것들이 또 데이터로 돼서 뭔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면 먼저 쏴라. 이게 또 작전 교범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 이긴다, 산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게 먼저 쏴라는 게 예전에도 교전 수칙이었으나 이번 전투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국경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대규모 공중전의 역사로 이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1982년 시리아랑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진 백하계곡 항공전이고, 여기서 지금 우리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F-15 전투기, F-16 전투기가 구소련의 미그 전투기 상대로 대승을 거뒀는데, 요때만 해도 적의 영국에 침범해가지고 이 선을 넘으면 이때부터 교전을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전투가 됐는데, 이게 서로의 영공을 침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의 사거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원거리 전투가 되고, 이런 대규모 원거리, 그러니까 BVR,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 전투가 된 거는 이번이 거의 역사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 편대 뭐 몇 대, 10대 뭐 이런 게 아니라 양쪽에 거의 한 125대 정도가 그냥 그 떼거리로 붙은 거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중전이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예전에 대규모 공중전은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공군이 세다 보니까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의 전투기랑 공중전을 한 역사가 거의 없어요. 뭐 첫날 아니면 둘째 날이면 다 이제 상대국의 공중전 하는 전투기들 다 없어지는데, 이번은 에어 투 에어 전투로 이렇게 대규모 된 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미국도 이 중장거리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공중전을 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공중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것들만 개발이 되고 공중전 무기가 좀 미사일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아,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그래도. 절대적으로 우세하지만 그 공대지 무기를 10개 만들 때 공중전 무기를 한두 개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두 가지 미국의 공중전 무기로는 AIM-260과 그 다음에 AIM-174가 있는데 일단 AIM-260을 이야기하자면 원래 AIM-120이라는 암람 이 중거리 미사일이 있고 이게 D형까지 나와 있습니다. D형은 그나마 수출도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라 가지고. 근데 그 D형보다 더 좋은 미사일을 만든 게 AIM-260이라는 그 차세대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게 아직 개발 중입니다. 나오려면 몇 년이 더 걸리고요. 그래서 미국 해군의 경우에는 이 임시 변통을 했는데 AIM-174라는 미사일은 원래 기존에 있던 거를 공중전용으로 개조한 겁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에도 쓰이는 스탠다드 SM-2라고 하는 함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배에서 쏘는 대공 미사일인데 요거를 슈퍼우넷 같은 데다 다르니까 사거리가 400km가 넘게 나옵니다. 요것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먼 거리 공중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표적이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이제 공개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해군과 이제 7함대 요게도 이 AIM-174를 단 슈퍼호넷 전투기들이 지금 실전 배치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스탠다드 미사일도 굉장히 오래된 미사일이에요. 한 60년 된 미사일인데 그동안 계속 개량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만 아무래도 투자가 좀 공대지 무기에 비해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근데 진짜 이번에 125대의 전투기가 공중에서 딱 맞붙었을 때 그거 진짜 보는 것도 촬영했으면 좀 장관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아, 근데 이게 다 서로만 미사일 쏜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날르면서 위협적인 어떤 행동들을 했던 거죠. 요게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다만 이제 지금 결과를 봤을 때 120대의 전투기 중에 최대 6대의 전투기가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미사일을 쏜 비행기들이 몇 대나 이게 논쟁이 있을 것이나 3분의 1 이하 이 정도로 가정이 되고 다만 쏜 미사일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라팔 한 대를 격추하기 위해서 4-5대의 미사일이 쏜 것이 아닌가 여러 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중국제와 이거 그냥 1대1로 붙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지가 떠지는데 125대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이 막 발사되는 과정. 네. 이게 좀 치사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저기 사거리에 들어갈랑 말랑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와리가리라고 하는 표현을 좀 이 광석역은 아닌데 쓰는데 이런 식으로 전투하는 방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딱 상대가 사거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 미사일 쏘고 다시 빠져나가고. 네, 그런 저쪽에 식으로 못 오게. 예, 이게 사실 전법이 있습니다. 일격이탈 전법이라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것이 잘 쓰여지지 않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요새 그 미사일의 성능과 명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먼저 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적보다 적이 쏘기 전에 먼저 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 탑건의 세계가 사실은 없어진 게 이번 그 전투의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내가 꼬리를 잡고 붙어서 상대방 조종사의 얼굴을 보면서 격투전을 한다. 이런 시대가 지나간 것이죠. 우리 소위 개떼 싸움이다 뭐 이런. 아유,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그 탑건 영화를 보면 그 미사일 쏘면 그 유도탄 가니까 뭐 나오면서 해가지고 맞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안 통하나요? 이제 현대전 미사일에서는? 그게 안 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고 요게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도의 전자전과 정보전에서 패배한 것 중에 굉장히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스펙트라라고 하는 통합 전자전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적 미사일이 온지 전파로도 감지를 하고 이제 적이 전파를 안 되는 미사일을 쏠 때는 스스로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근접해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 막 경보를 내리는 아주 최첨단 장비입니다. 이런데 이게 라팔이 격추돼서 사람들이 놀랐는데 결국에는 이게 전자전과 정보전이 패배했기 때문에 라팔 개별 전투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렇게 졌던 것 같아요. 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이거 파키스탄 공군의 공식 발표에서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라팔 전투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면서 인도군의 무전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냥 송신을 다 들은 거군요. 예, 그래서 인도군 공군의 이제 라팔 전투기의 그 닉네임 콜사인이라 해가지고 상대방을 부르는 이름 같은 게 있었는데 고질라 1, 2, 3 뭐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고질라 3가 안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고 인도 공군은 반면에 이런 공중전 움직이는 건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적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전을 할 때도 도청을 하는 걸 막거나 아니면 도청당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좀 덜 돼 있었고 그럼
아마도 이제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 라팔 전투기가 어떤 날 것이고 비행기가 여러 대 있으면 이게 구별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구별도 정확히 해서 6대만 떨어진 것이 라팔 전투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선별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으나 요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진짜면 인도 공군은 완전히 파키스탄 공군에 놀아난 것이죠. 정보에서 졌습니다. 정보에서. 근데 우리가 이 정보 그러면 공중전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 조기 경보기 네. 이것이 그런 모든 지휘소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뭐 각각 5, 60대씩 떴으면 네, 맞습니다. 지휘소 역할도 하고 더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인도 파키스탄 이야기했을 때 파키스탄군이 좀 낙후됐으니까 어떻게 인도군의 정보를 알아냈습니까? 무전을 알아내고 어떻게 전자정보를 해가지고 각 비행기가 내는 전파들을 알아내서 이거는 어떤 비행기다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인도 공군은 그걸 못했고 파키스탄 해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야기되는 게 썰이 중국이 도와줬다. 중국이 인공위성을 동원했다. 장거리 레이더인데 요거는 사실 검증이 어렵고 그리고 인공위성이나 장거리 레이더로 이 멀리서 이걸 알아내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주목할 게 조기 경보기고 조기 경보기는 레이더를 사용해가지고 저기 멀리서 우리 영국을 침범한지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ESM, 엘린트라는 새로운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정보 장비인데 저기 우리 영국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전파를 내뿜는지 이거를 계속 분석해 놓고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해 놓고 난 다음에 어제 왔던 애가 오늘 왔던 애랑 같은가? 이 비행기가 미그 29인가? 라팔인가? 이런 구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더를 켜지 않아도 원거리에서 어디 공군기지에서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이게 미그 29다. 아니면 몇 번 기가 탔다. 이것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역할에서 지금 조기 경보기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스웨덴 샤브 2000 LEI라는 조기 경보기가 있습니다. 이게 스웨덴이 한국에서도 지금 조기 경보기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파키스탄이 이 조기 경보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원래 9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4대밖에 없거든요. 조기 경보기가. 파키스탄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네. 2배 이상이니까. 예, 그리고 중간에 탈레반이 공격해서 한 대 부서지니까 그것도 다시 사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아마 파키스탄이 이번에도 활약을 했으니까 좀 앞으로도 더 사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인도 공군은 이 LEI 전투기에 대해 LEI 조기 경보기에 대해서 아주 눈의 가시로 보고 있어서 어떤 작전을 했냐면 그 파키스탄을 공군기지를 타격했는데 전투기로 공격하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모스라고 하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로 이 파키스탄의 LEI가 있는 경락고를 정확하게 때려서 파키스탄 군인과 그 지휘관 스쿼드론 리더까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그냥 우리가 대충 국력을 비교하게 되면 파키스탄은 좀 어려운 경제도 어렵고 인도에 비해서 인도는 좀 더 뭐 빈부격차는 심하지만 그래도 대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반대의 결과가 나왔군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남들이 이야기 안 한 게 공중전에서 워낙 파키스탄이 이겼으니까 파키스탄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는 조기 경보기가 이제 지상 공격에 파괴되고 인도 공군이 공습을 파키스탄에 대해서 많이 한 건 사실이라서 지상에 있는 초소라든가 뭐 이런 진지 공군기지들이 공습당한 거는 위성 영상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공대지 공격 능력은 상당히 있다. 하지만 공중전 항공기 라팔이 한 대에 1,500억인데 만약에 6대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적 자존심이 작살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군사작전에선 성공했을 때 그 희생이 너무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는 그 라팔이 추락했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인도네시아가 KF-21 대신 라팔을 선택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이 KF-21로 돌아오지 않겠냐, 혹은 아니야, J-10 중국으로 갈 거야, 뭐 여러 가지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좀 나왔나요? 인도네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 저는 인도네시아 언론인들 항공우주업계 관련된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라팔을 구매 우선순위를 한 것보다 KF-21을 먼저 구매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투기 구입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F-15EX, 라팔, KF-21을 동시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 KF-22 계약도 해지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매니아들은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를 사야 되냐 논쟁, 뭐 무기를 많이 탑재하는 비행기가 인도네시아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F-15EX를 먼저 사야 된다. 또는 이제 프랑스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라팔을 먼저 사야 된다.
그다음에 인도의 항공생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할 수 있는 KF-21을 먼저 사야 된다. 이렇게 파가 세 개로 갈려졌는데 지금 F-15EX파나 라팔파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이제 그 KF-22 인도네시아 생산을 위한 준비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 승인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자금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뭐 우리나라랑 지금 협상을 해도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물량을 뭐 다른 인도네시아랑 친한 중동 국가들, 인도네시아가 중동 국가랑 매우 친하거든요. 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같이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이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워낙 그 무기와 관련해서 이게 정치 자금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프랑스로부터 받은 어떤 뭐 정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던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나 이제 정치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만약에 이제 지금 인도네시아 수비안토 대통령이 지금 무상급식 문제로 좀 곤란을 겪고 있는데 무기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라팔 전투기에 대해서 막 옹호를 하거나 아니면 KF-21보다 더 좋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방산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이슈 한번 다 점검을 해봤고요. 근데 이 글로벌 이슈들이 또 보니까 다 우리하고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방산과 관련해서 세계의 그 중심에 떠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 네. 반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인도 파키스탄 전투 이후에 그 J-10 전투기를 만든 AVIC 중국의 그 항공기 제작회사 주식은 폭등을 했는데 프랑스의 그 라팔 전투기 제작사 다소가 하락을 했다는 것만 보셨겠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결국 방위사업체의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성과는 뭐 전쟁에서 이 무기가 잘 쓰인다 이런 것도 있지만 라팔을 만든 다소사는 전투기만 만든 게 아니라 종합 솔루션 기념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분산되었다.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우리나라 방위 사업에도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적용될 수 있으니까 방위 사업에서 어떤 전쟁에서 무슨 무기가 잘 나간다거나 요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 제일 큰 홍보 효과니까. 근데 그 기업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다소랑 AVIC 주가 차이에 대해서도 좀 보는 이런 분석을 하시면 좀 더 다른 분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서 방산주가 분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특파원 김민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